초창기 MTB에는 당연하겠지만 서스펜션이 없었습니다. 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 뭐 막말로 철TV라고 부르는 정말 단순한 구조의 자전거였고, 거기에다가 타이어만 로드바이크보다 조금 두껍게 세팅을 해서 그냥 산으로 끌고 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별명이 크랭커라고 불렸습니다. 잡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MTB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샵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샥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크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라이더 방향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댐퍼가 들어가고요, 이쪽이 스프링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코일 스프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어 스프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에어 스프링이라고 하면 정말 단순하죠. 뭐 코일 스프링이야 뭔지 아실 테니까, 에어 스프링은 단순하게 한쪽 끝이 막혀 있는 주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에어가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유체의 압축성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흡수하면서 압축이 되었다가, 압축이 됐을 때 증가된 압력으로 인해 다시 원상태로 팽창을 하면서 반발력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스프링이고요. 그리고 댐퍼가 있습니다. 이 댐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비압축성의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이 이 피스톤의 용적보다 빠져나가는 구멍의 용적이 훨씬 작은데, 이 때문에 압축이 돼서 오일이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와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감쇄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일은 이런 식으로 갇혀있죠, 안에.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면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샷을 정확하게 제대로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그는 보통 몇 프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에어의 압력을 뭐 몇 프로로 얼마만큼 강하게 주느냐, 혹은 댐퍼의 다이얼을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누누이 강조하던 부분 있죠. 결국에는 주행 스타일과 신체 조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 자전거로 가장 많이 타게 되는 트레일의 상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먼저 댐퍼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댐퍼에는 다이얼이 크게 보통 네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심한 경우긴 한데, 를 삭제를 시켜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다이얼 개수를 늘려서 좀 고급 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6개, 8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좀 더 잘게 쪼개 놓은 버전이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폭스 카시마 팩토리 버전, 혹은 뭐 락샥의 얼티메이트 등급의 샥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 그 다음에 하이 스피드 리바운드, 로우 스피드 리바운드, 이걸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영역은 컴프레션의 영역입니다. 컴프레션. 그리고 이 영역은 리바운드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이 영역은 하이 스피드의 영역이고, 이쪽 영역은 로우 스피드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일단 컴프레션과 리바운드가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컴프레션은 샥이 압축될 때 충격을 받아서 이걸 흡수를 해주는 과정을 이제 담당하는 역할이고,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이 되었다가 다시 팽창할 때 이 반발력을 조절하는 영역이라고 보통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이스피드와 로우스피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샥을 깊게 들어가면 로우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얕게
가볍게만 들어가면 하이스피드,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사실 이 댐퍼 다이얼 조절하고 세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이게 왜 하이스피드고 이게 왜 로스피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샥이 빠르게 진동하는 구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몸으로 노면의 범프들을 다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샥이 빠르게 진동하는 구간은 자잘자잘하게 스몰 범프라고 하는데, 이 스몰 범프 구간 혹은 테크니컬한 구간이지만 고속으로 치고 가는 구간이 있어요. 테크니컬은 테크니컬인데 이 테크니컬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범프들의 크기가 우리가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고 그냥 속도로 치고 넘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작은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수리산 싱글을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기 힘들 정도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범프를 읽어내면서 팔다리로 충격을 흡수하고 펌핑을 주고 그거를 반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 이 하이스피드입니다. 너무 빨라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구간, 작게 치고 빠르게 치는 구간을 하이스피드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드랍을 뛰거나 혹은 뭐 점프, 뱅크, 모글 이런 구간에서 펌핑이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펌핑이 들어가거나 혹은 크게 우리가 몸으로 흡수를 해줘야 될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로우 스피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댐퍼는 세팅을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댐퍼를 튜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폭스 혹은 락샥을 선택했을 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다이얼의 영역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실 댐퍼의 구조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폭스에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댐퍼 구조를 조금씩 개량해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한데 나온 결과물은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댐퍼 오일의 점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에 따라서 락샥과 폭스샥을 둘 다 써보신 분들이라면 락샥은 좀 더 파피한 느낌, 좀 더 통통 튀는 느낌이 들고, 반대로 폭스샥의 경우 부드러운 감각이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차이는, 자, 아까 댐퍼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오일의 점도가 낮으면 쉽게 말해서 물처럼 흐물거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일이 컴프레션 되거나 리바운드 될 때 이 작은 구멍으로 출입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점도가 낮을 경우에 쉽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와류가 덜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의 점도가 낮으면 전체적으로 컴프레션이든 리바운드든 그 다이얼이 좀 크기가, 이 구멍의 크기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점도가 높게 되면 이 출입이 좀 어려워지겠죠. 속도도 더 느릴 거고요. 와류도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항도 더 심할 겁니다. 끈적한 약간 꿀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오일이 출입하는 구멍의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감쇄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샥을 썼을 때 오일이 출입하기가 쉬우니까 스프링의 특성, 그러니까 튀어오르는 특성이 더 강조가 되면서 더 퍼피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폭스샥의 경우에는 오일의 점도를 조금 더 높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감쇄력의 영역이 더 강하게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폭스샥을 락샥처럼 튜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반대로 락샥을 폭스샥처럼 튜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죠. 오일의 점도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샥 오버홀을 할 때 이 오일을 전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오일을 채워 넣죠. 이때 순정 그냥 기본 오일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점도가 바뀌면서 샥의 튠도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시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튠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스프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 이 스프링을 세팅한다라는 거는 결국 스프링의 압력, 그러니까 스프링 레이트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샥에다가 세그를 몇 퍼센트로 줄 거냐 하는 게 결국 스프링 레이트에 대한 세팅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샥이 지나치게 스프링 레이트가 지나치게 낮아서 세그가 지나치게 커서 샥이 낭창거린다면 우리가 주행할 때 주행 질감도 나빠지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펌핑할 때 힘도 서스펜션이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효율적인 주행도 힘들어지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레임이 서스펜션의 스프링 레이트가 지나치게 약할 경우 좀 낭창거리면서 안정성도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샥이 지나치게 단단하게 되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노면을 타이어가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의 타협점을 잘 찾아내서 세팅을 하는 게 스프링 레이트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그를 몇 퍼센트로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에서 30% 사이를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세팅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아마추어 수준의 라이더가 이 범위 안에서 세팅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낭창거리지 않고 적당히 반발력을 가지고 잡아주면서, 그러면서도 노면에 맞게 적당히 반응을 해줘서 타이어가 노면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스프링 레이트가 20%에서 30% 세그 값을 가지는 스프링 레이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 있죠. 주행 스타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변수가 생기는 게 우리가 주로 타는 트레일의 특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레일이 싱글 트랙 같이 좀 아기자기하면서 범프가 많은 그런 구간을 탄다. 대신 드랍이나 혹은 점프나 뱅크, 이런 좀 크고 강하게 샥이 충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적은 경우에는 스프링 레이트를 조금 낮춰서 세그를 더 크게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뭐 점프를 주로 하거나 드랍, 이런 파크라이딩 위주의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세그 값을 더 적게, 스프링 레이트를 더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싱글 트랙을 더 많이 타든 파크를 더 많이 타든지 간에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의 실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그 값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실력이 올랐다라는 거는 자전거 위에서 하중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움직임이 더 크고, 혹은 같은 크기의 움직임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더 파워풀하고 그렇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중을 줄 때 그 하중의 크기, 자전거를 통해서 지면에 전달하는 압력의 크기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체중과는 무관하게 숙달된 라이더일수록 압력을 더 크게 사용해서 주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레이트가 일반적인 사람과 동일하게 권장된 레이트로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지나치게 무르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는 10%의 세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엔듀로 레이서들, 프리라이더들, 슬로프 스타일 선수들 대부분 세그를 극단적으로 짧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건 고등학교 물리 과정이죠. 뭐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용수철을 걸어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이 용수철이 외부에 힘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힘의 크기, 힘은 마이너스 kx라는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x는 이 압축되거나 혹은 팽창한 거리고, 그 다음에 k는 용수철 상수 이 자체의 탄성 계수입니다. 그리고 f는 전체적인 힘의 크기,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이제 가한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풀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충격의 크기,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은 스프링 반발력의 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F는 KX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스프링 샥을 사용하든 어떤 샥을 사용하든지 간에 완전히 팽창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어샥, 단순하게 코일 리어샥을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프리로드라는 거를 하죠. 그걸로 다이얼을 조절을 해서 그 자체의 값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이 구간을 얼마만큼 줄이느냐를 가지고 이제 초기에 반발력의 크기를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기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여기다가 붙여보면,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리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코일샥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에어샥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에어샥은 이런 식으로 반발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 지점, 우리가 만나는 지점, 에어샥과 코일샥의 세그 비율을 일정하게 세팅해 놨다는 가정 하에서 이 첫 번째로 만나는 지점과 이 두 번째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로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세그입니다. 이제 에어샥의 특성, 그러면 여기서는 세그 이전까지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 구간은 사실 거의 쓰지 않는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점프할 때 뭐 조금의 느낌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미 눌린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이 구간을 보시면 에어샥에서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은 반발력이 스프링샥보다 코일샥보다 에어샥이 반발력이 더 작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에어샥이 반발력이 더 크게 나오죠. 이거를 프로그레시브한 특성이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개수가 변화한다. 점차적으로 개수가 증가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만나는 지점까지는 코일샥보다 더 부드럽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이 무슨 의미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은 아까 댐퍼에서 말씀드린 하이스피드 구간입니다. 그럼 감이 오셨죠? 하이스피드 구간, 우리가 스몰 범프에서 에어샥의 경우에는 코일샥보다 더 부드럽게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로우 스피드 구간이겠죠. 강하게 펌핑을 주는 구간, 강한 충격이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 에어샥은 더 단단하게 버텨줍니다. 코일샥에 비해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펌핑을 가했을 때 하이스피드 구간은 빠르게 일단 먹고 그 다음부터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 시작해요, 지면으로. 왜냐면 일정 수준 이상의 스프링 반발력이 있어야 지면을 제대로 눌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어샥의 경우 이 부분을 더 부드럽게 빠르게 확 먹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로우 스피드, 실질적으로 힘이 전달되는 구간에서는 스프링샥보다 오히려 더 큰 반발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펌핑 효율이 에어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이크로 주행을 하더라도 샥이 코일샥이냐 에어샥이냐에 따라서 점프하는 높이, 펌핑의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일샥에 비해 에어샥이 세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많은데, 바로 볼륨 리듀서입니다. 이 볼륨, 그러니까 전체 용적에서 이 리듀서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용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어든 용적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 그래프가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그래프는 더 극단적으로 많이 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스몰 범프 구간에서는 더 부드러운데
로우 스피드 펌핑이 들어가는 구간 혹은 큰 충격을 받아주는 구간에선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샥 세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저는 일단 댐퍼에서 폭스샷 기준입니다. 폭스샷을 썼을 때는 이제 댐퍼에서 리바운드와 컴프레션을 전부 다 열어버린 다음에 스프링 레이트하고 이 볼륨 리듀서만 가지고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볼륨 리듀서가 사실 인터넷으로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프라인 샵, 그 중에서도 샵 정비를 직접 하시는 그런 샵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당 뭐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샵 튜닝 방법인데, 그에 반해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고 소모품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일정 개수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댐퍼와 스프링의 조화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서스펜션 세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이걸로 이번 챕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에 대한, 우리가 자전거를 주행을 할 때 뭐 자세라든지 아니면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룰 기본적인 주행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당연하겠지만 어, 다른 영상에서 보기 힘든 좀 다른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그 MTB에 관한 지식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는 있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력 여부를 떠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